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전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쓸모가 많이 떨어지거나 버려지는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좀 쓸만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총매 반응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에너지 자원순환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실에서는 이런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 같이 버려지는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연료나 아니면 이제 고부가 케미컬들을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랩업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기본 그 원료 물질은 이제 리그닌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 디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같이 묶어서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바이오매스에서 어쨌든 이제 오게 된 이런 물질들에다가 이제 산소 원소를 좀 잘 효율적으로 붙여가지고 좀 쓸모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리그닌으로부터 바닐린을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로부터, 물론 바이오 디젤 자체도 쓸모 있는 이제 중요한 연료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케미컬로 전환해서 이제 가소제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그닌으로부터 바닐린을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그 바이오매스 주로 이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셀룰로즈, 해말 셀룰로즈, 리그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셀룰로즈나 해말 셀룰로즈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분리를 해서 가수분해해서 글루코즈, 자이로즈 해가지고 이미 그 푸단의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 보부가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그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연구된 지가 그래도 좀 됐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분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그닌을 이제 구조를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제 분해해서 이제 예컨대 이런 다량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코니퍼리 알코올이라는 이 구조체를 이제 바닐린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여기에다가 이제 알데하이드를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이제 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고부가의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도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닐린을 이런 이제 목재기 바이오매스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 다른 그 최종 생성물들과의 어떤 그 정도의 차이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좀 이제 중요하고 좀 값어치가 높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그닌의 구조를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은 고분자의 간단한 이제 그 CO 결합들이 많은데요.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이제 단량체 구조들을 이 촉매하고 산화제를 이용해서 바닐린으로 전환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 1차적인 목표였고요. 이제 그거 더불어서 이 바닐린이 추가 산화되면 이제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리그닌의 목질의 수종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지금 아까 세 가지 단량체 구조들이 모두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생성물도 생성되는데 일단 정량할 수 있는 것들은 정량을 해보았습니다. 촉매는 일단 이런 전해금속 촉매 중에서 일단 카파하고 망간을 혼합시켜가지고 혼합 산화물 촉매를 합성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파나 망간의 산화물 이제 결정 구조가 나오지만 이제 이런 그 비율이 한 절반 이 정도 섞였을 때는 이제 그 스피넬 구조가 형성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D나 B처럼 D처럼 일부 이렇게 스피넬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과 더불어 이렇게 산화물 구조도 형성이 같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반응을 수행을 했는데요. 반응 조건은 다음과 같고 산화제는 과산화 수소를 썼고 저희가 이게 못한데요. NaOH를 2몰이면 꽤 높은 농도인데 사실 이게 리그닌을 먼저
단량체 구조로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칼리니티가 좀 높아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1차적으로 분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농도, 어찌 보면 이제 고농도의 알칼리니티의 어떤 솔루션 속에서 이 반응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런 바닐린 단량체 기반의 다양한 이제 생성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HPLC를 6가지를 정량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도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주요 타겟 물질인 바닐린인데 150도에서 그래도 가장 잘 형성이 된 걸 확인을 했었고, 그와 더불어 바닐린 X나 바닐린이 이제 더 산화돼서 엑시드로 간 것들, 그다음에 다른 리그닌 단량체 구조에서 온 것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시면 바닐린 수율이 너무 낮지 않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리그닌 안에서 사실상 바닐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거의 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은 수종의 리그닌인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결코 이렇게 낮은 수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서 보여드린 이제 수율 도표를 보셨는데, 이제 어떤 영향이 이제 촉매들이 미치길래 그러한 분포를 나타내는가를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수소 환원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어쨌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촉매 반응을 이제 일으킬 걸로 이제 예상을 하여 2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망간이나 이제 카파만 카파나 망간으로만 구성된 이런 산화물 촉매에 비해서 어쨌든 이런 혼합 산화물 구조가 되었을 때는 어쨌든 환원 온도도 좀 더 이제 낮게 형성이 되고 환원성도 좀 높고요. 실제 산소의 흡 탈착 그런 퍼포먼스도 좀 이제 비교적 좋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코릴레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여지는 숫자는 카파하고 망간의 이제 몰라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카파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T, 1/T에서 이 T는 이제 리덕션이 시작되는 옵셋 템퍼레처를 말하는 거라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이제 저온에서 이제 환원이 일어난다고, 환원성이 좀 더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반응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120도에서는 오히려 이제 카파의 농도가 낮을수록 낮아지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경향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계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석도 해봐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계속 어떤 관계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목표하는 물질은 바닐린인데, 실제 바닐린이 추가적으로 산화 반응이 잘 됩니다. 바닐린 자체도 그렇게 안정한 물질은 아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닐린 엑시드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바닐린하고 바닐린 엑시드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촉매별, 온도별, 이제 얼마나 바닐린 대비 바닐린 엑시드로 상대적으로 가는가를 봤는데요. 저온 영역에서는 사실은 비교적 바닐린의 수율비가 높아서 좀 괜찮은데, 물론 이제 반응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율들은 높아지긴 하지만 이 180도의 경우에는 카파 함량이 이제 이렇게 높아질수록 바닐린 엑시드로 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점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XPS 분석도 했었는데, 그래서 서페이스 옥시전 나름 이제 정량을 해서 나름 코렐레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180도의 경우인데요. 이 카파의 농도가 조성이 점점 증가할수록 실제 서페이스 옥시전이 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마 이런 바닐린에서 바닐린 엑시드로 가는 이런 추가적인 이제 산화 반응이 더 가속화된 건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180도에서는 뭔가 이런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정 관점에서 보면 150도에서 그래도 바닐린 수율이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150도에서는 그래도 어떤 촉매의 이런 어떤 조성에 따라서 과한 디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정도도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또 촉매적인 특성으로 스터디를 하게 된 것은 180도이긴 하지만 실제 공정상에서는 150도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하고 있는 바이오 디젤 가지고 이제 플라스티사이저라고 저희 플라스틱 가공할 때 쓰는 가소제 있거든요. 플라스틱 제품의 물성을 좀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동안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화석 연료에서 다 그 원료 물질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공정들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그 가소제가 첨가된 제품들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공정을 통해서 어떤 플라스틱 사이즈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사이저가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대두유 가지고 플라스틱 사이저 만드는 공정도 많이 이렇게 상용화가 되어서 물건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사실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원천적인 해결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연구팀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소이빈 오일을 이렇게 바로 원료로 쓰지 않고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폐유가 예를 들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제하고 어떤 촉매 반응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그 이제 석유 대체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유가의 영향도 많이 받고 수요가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과잉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안된 것이 이 바이오 디젤도 일부러 이렇게 필요에 따라 에폭시화 시켜가지고 이런 공정과 동일하게 해서 플라스틱 사이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응에 사용한 물질은 이제 바이오 디젤을 페임이라고 하는데 그 패티 엑시드 맷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어쨌든 좀 반응 경로도 좀 살펴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메틸올리에이트라는 대상 물질을 하나 선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 더블 본드에다가 산소를 잘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에폭시 펑셔널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촉매 반응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것들의 그 기술,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반응 온도는 100도 이내에서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반응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적게는 6시간, 많게는 24시간씩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촉매는 균질계 촉매가 거의 상용 구매에서는 균질계 촉매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으로는 다양한 헤테로지너스 촉매에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산화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닐린 공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주로 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연구에서 과산화수소도 하고 이런 산소를 산화제로 각각 쓰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솔벤트를 사용을 하고 이런 조성을 메틸올리트의 컨버전은 적게는 35, 크게 95인데 이거는 반응 조건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조건은 다음과 같고 이런 어차피 처음에는 랩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촉매만 스크리닝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소형 반응기도 다 여러 개 제작해서 동시에 반응 수행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가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을 해서 활성화 그런 것도 비교하려면 좀 과학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ml 정도 되는 이제 반응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반응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성상으로 이제 분리는 쉽게 가능합니다. 촉매는 사실 아주 복잡한 촉매는 아니고요. 일단은 촉매 스크리닝이고 일단 이제 전이 금속이 미치는 영향을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일단 이제 상용 알루미나 를 서버트를 사용을 해서 7가지 정도의 전해 금속과 약 3가지의 조성 5%에서 15%까지 해서 20종 정도 촉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금속 함량하고 그다음에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메틸올리트의 전환율이긴 한데요. 이걸 그냥 메틸올리에이트가 에폭시와 화합물로 전환되는데 그 생성물의 수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거의 선택도가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산화제는 과산화수소 사용했을 때는 몰리브데늄하고 징크가 높게 나왔고 카파하고 망간은 아주 촉매가 그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사용했을 때의 에폭시아 반응이 촉매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촉매의 그 산 특성을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정량적인 그 엑시디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모니아 TPD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도표를 그래프를 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간별로 이제 적분을 해서 이렇게 HDD 사이트의 디스트리뷰션과 그의 크기 세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촉매별로 좀 타파하고 망간이 오히려 좀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특이한 핀트를 나타내고는 있고, 물론 또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 두 촉매가 엑시디티도 좀 낮았고 그 다음에 반응성도 좀 좋지 않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간략하게 엑시디티하고 이런 전환율을 이렇게 코릴레이션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반응 활성이 좋았던 몰리브데늄하고 징크 알루미나 촉매는 엑시디티가 높고 컨버전도 좀 좋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카파하고 망간은 엑시디티도 좀 낮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메틸올레이트를 에폭시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나름의 반응 경로를 제안을 해봤었는데요. 이 몰리브데늄을 알루미나 이렇게 얹어놓은 촉매가 위에 이제 그 어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액티브 옥시즌 스피시즈가 존재할 텐데요. 초기에 붙어있던 것들은 이렇게 메틸올레이트들이 뿐만 아니라 페임들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흡착을 해가지고 일단 원하는 에폭시 화합물로 이제 생성이 돼서 나가면 탈착이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산소 공여 여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과산화수소가 여기 붙게 되고 여기에 붙은 과산화수소하고 또 이런 일렉트로필릭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방법과 이런 반응이 그 계속 사이클을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따라서 반응이 잘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파하고 망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산화수소를 그 산화제를 넣었을 때 버블링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카파하고 망간은 촉매에 접촉하자마자 이제 좀 산소와 물로 분해돼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액상 말고 기상 그 산소를 통해서 산화제로 사용을 한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극단적으로 가장 좋았고 안 좋았던 촉매를 산화제만 바꿔서 비교를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파하고 데이터에 소개는 안 되었지만 망간도 이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했을 때 몰리브데늄이나 징크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런지 그 앞서 바닐 링케이지에서 그 했던 분석과 동일하게 수소 TPR하고 산소 TPD를 찍었는데 결과하고 굉장히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 하는 특성도 좋고 실제 어떤 그 산소가 흡 탈착하는 양도 월등히 많았던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XPS 분석도 해서 실제 어쨌든 그 표면에 있는 산소들이 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좀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 503.4 EV에 존재하는 이런 액티브 옥시즌 스피시즈가 좀 더 그 카파 쪽 촉매에 좀 더 잘 발달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촉매 반응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두 개를 좀 비교를 했었는데 실제 액티브 옥시즌, 그러니까 베이커즈 대비 활성을 갖는 산소가 표면에 이제 붙어있는 양의 비인데 이것이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표면에 있는 그 산소가 떨어지는 그 양 정도가 이제 많은 경우일수록 그게 카파 촉매인데요. 이때 그 메틸올린 전환율이 월등히 높은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하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의 또 반응 경로를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은 카파 플라이드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차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그럼 에폭시다이즈된 메틸올레이트가 반응하고 떨어져 나가면 분명히 이제 떨어져 나갈 텐데요. 떨어져 나간 자리를
이게 카파 기반의 촉매되는 모빌리티가 산소의 모빌리티가 이제 좋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산소들이 빠르게 열기 셀 쪽으로 다시 이제 산소를 보내주고 또 빠진 쪽은 실제 흡착하는 산소에 의해서 이 카파 촉매가 서포트를 해서 다시 이 빈자리를 계속 메꿔주면서 이런 사이클을 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카파 또는 망간 기반의 촉매상에서 일어난다고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각기 다른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하나의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바이오매스 분야, 이 바이오매스를 전환하는 연구 분야에서도 이런 산소를 잘 이용을 해서 좀 필요한 유용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카파하고 망간 촉매는 이게 리그닌 그 옥시데이션 하는 거하고 바닐린 생산하고 이 바이오디젤을 에폭시화 하는데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기본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같은 촉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그 목적에 맞는 반응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소를 산화제를 쓰면 실제로 이게 물도 생성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상, 액상, 고상이라서 삼상 반응이라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실제 잔류하는 미사용된 그 산소 산화제를 사실 리커버리 하는 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쪽이 좀 더 적절한 반응 프로세스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뭐 짤막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제가 짤막하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바이오매스로부터 그 고부가 가치 물질들을 만드셨는데요. 저런 것들이 어떤 가격 경쟁이나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 조건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쪽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공정 비용을 줄이는 건데 저는 첫째로는 원료 물질 가격이 일단 미치는 영향이 제일 지대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매를 얼마나 좀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